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1. 에너지에 대하여. 연료와 전기. 어떤 공상과학 소설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찾아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극도로 지적인 문명체가 근처 은하계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 지구와 지구인을 원격으로 감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지구를 감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나선 은하에서 평범한 항성 주위를 회전하는 제3행성의 위험한 급습을 피하기 위함일 수 있고,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 행성은 지구를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이번에는 어떤 탐사선이 100년을 주기로 한 번씩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와서 전에는 관찰하지 못한 종류의 에너지 전환, 참 에너지가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현상, 이나 그 에너지 전환에 따라 새롭게 구현된 물리적 현상을 감지할 경우 그걸 더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기본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강우, 화산 폭발, 식물의 생장, 동물의 포식, 인간 지혜의 성장 등과 같은 어떤 과정을 일련의 에너지 전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가 형성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그 미지의 탐사선은 화산 폭발, 지진, 대기 폭풍 등 변화무쌍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조로운 현상만 보았을 것이다. 근본적 변화. 최초의 미생물은 약 40억 년 전에 나타났지만 지구를 지나가던 탐사선은 그 미생물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생명체가 드물기도 했지만 알칼리를 함유한 해저 열수 분출공과 어울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탐사선이 처음 미생물을 정밀 조사할 수 있던 시기는 35억 년 전으로, 그때 얕은 바다에서 단순한 단세포 광합성 미생물을 찾아내 기록했을 것이다. 그 미생물은 가시 스펙트럼 바로 위에 있는 근적의 선을 흡수했지만 산소를 배출하지는 않았다. 그 후로 어떤 변화의 징후도 없이 수억 년이 흘렀고 마침내 시아노박테리아가 가시 태양복사 에너지를 사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새로운 유기화합물로 전환하며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 근본적인 변화로 산소를 함유한 지구 대기권이 형성되었지만 그러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즉 12억 년 전에야 한층 복잡한 새로운 해양 유기체가 바다에서 눈에 띄었고 탐사선은 선명한 색상을 띤 홍조류와 상대적으로 큰 갈조류가 생겨나 확산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녹조류는 거의 5억 년 뒤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양 식물이 새로이 급증한 데에다 해저까지 추적해 관찰하려면 탐사선은 더 좋은 감지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지 약 6억 년 전 탐사선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견을 해냈다. 분화세포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기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약간 납작하고 부드러우며 바닥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신진대사를 위해 산소가 필요한 최초의 단순한 동물이었고 파도와 해류를 따라 떠다닐 뿐이었던 조류와 달리 스스로 움직였다. 그때부터 탐사선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변하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달리 말하면 생명체가 없는 대륙을 지나가며 수억 년을 기다린 뒤에야 또 다른 획기적 변화를 끼적대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의 생명체가 잉태된 후 확산, 멸종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해저에서 살아가는 작은 해양 동물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캄브리아기에서 시작해 최초의 어류와 양서류, 육지식물, 네발짐승, 즉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동물들이 등장한 때까지 이어진다. 주기적인 멸절로 인해 이런 다양성이 줄어들고 때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600만 년 전까지 탐사선은 지구를 지배하는 어떤 생명체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에너지 사용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기계적 변화였던 까닭에 탐사선이 거의 놓칠 뻔한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네발 짐승이 잠깐 일어서거나 두 발로 어색하게 걷기 시작한 것이다. 400만 년 전에는 이런 형태의 보행이 작은 유인원 같은 피조물에게는 규범이 되었고 그 피조물은 나무보다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탐사선이 주목할 만한 사건을 본부에 보고하는 간격이 수억 년에서 수십만 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 조상들의 기나긴 계보에서 이 초기 두발 짐승은 호모 속의 호미닌으로 분류되고 이 호미닌의 후손이 결국 지구를 빠른 속도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수십만 년 전 탐사선은 에너지가 처음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사례, 즉 예컨대 음식을 소화하는 경우 이외의 에너지 전환을 발견했다. 직립보행하는 생명체의 일부가 불을 마음대로 다루며 조리와 안락과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불을 사용해 식물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빛으로 전환함으로써 호미니는 전에는 소화시키기 어렵던 음식을 섭취하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내며 위험한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불의 사용은 환경을 전례 없던 규모로 통제하며 의도한 대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다. 이런 추세는 다음 단계의 중대한 변화, 즉 작물 재배의 채택으로 더욱 뚜렷해졌다. 약 1만 년 전 탐사선은 계획적으로 씨를 뿌린 경작지에 대해 처음 기록했다. 인간이 자체의 이익을 위해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즉 적절한 식물을 선택해 심고 관리한 뒤 수확함으로써 지구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 중 일부가 인간에 의해 통제 및 조작된다는 뜻이었다. 들짐승을 집짐승으로 길들이는 최초의 가축화가 곧바로 뒤따랐다. 가축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인간의 근육이 유일한 원동기, 즉 음식에서 얻은 화학 에너지를 노동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였다. 약 9,000년 전 이라는 동물로 소를 처음 기르기 시작하면서 인간 근육의 에너지가 아닌 체외 에너지가 처음으로 공급되었다. 가축화한 짐승은 밭을 경작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무거운 짐을 당기거나 운반하는 데 쓰였다. 물론 개인이 이동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했다. 무생물 원동기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도래했다. 돛은 5,000년, 물레바퀴는 2,000년, 풍차는 1,000년 이상 전에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둔화한 시대 이후로는 탐사선이 새롭게 관찰한 것이 많지 않았다. 세기가 거듭되어도 반복과 정체, 느릿한 성장이 이어지고 오래전에 확립된 에너지 전환이 확산할 뿐이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하는 가축과 간단한 기계 원동기가 없어 유럽인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모든 노동이 인간 근육의 몫이었다. 9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마구를 채운 가축, 바람, 흐르는 물이나 떨어지는 물이 곡식을 빻고 기름을 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량을 대신했다. 따라서 일하는 가축, 즉 역축은 힘든 농사일에 또 물건을 운반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즈음 가축화한 짐승과 기계 원동기를 갖춘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일은 여전히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근사치일 수밖에 없는 역축과 인구의 과거 총량을 계산하고 요즘 측정한 신체 활동에 근거한 일반적인 일일 노동량을 전체로 추정해보면 서력기원으로 1000년대가 지날 시작될 즈음이나 그로부터 500년 후 근대가 시작된 1500년까지 모든 유용한 역학적 에너지의 90% 이상은 사람과 역축으로 대변되는 생명력이 제공했다. 반면 열 에너지는 전적으로 식물 연료의 연소를 통해 얻었다. 가로 식물 연료는 주로 나무와 수치였지만 밀집과 말린 똥도 작은 몫을 차지했다. 가로. 그리고 1600년 그 외 탐사선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미증류의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고립된 사회가 숲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억 년 전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뒤 오랫동안 지하에 묻힌 채 열과 압력으로 화석화한 연료, 즉 석탄을 태우는 빈도가 점점 증가했다. 최근의 재구성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열원으로서 석탄이 1620년경,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바이오 연료의 사용량을 넘어섰다. 1650년쯤에는 열 에너지의 3분의 1을 석탄을 태워 공급했고 1700년쯤에는 그 비율이 75%에 달했다. 잉글랜드는 예외적으로 일찌감치 석탄을 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국가였다. 영국을 19세기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탄저는 모두 1640년 이전부터 석탄을 생산했다. 게다가 잉글랜드의 일부 광산에서는 18세기 초부터 증기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증기기관은 화석 연료를 태워 동력을 얻는 최초의 무생물 원동기였다. 최초의 증기기관은 무척 비효율적이라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운송이 필요 없는 광산에만 배치했다. 그럼에도 여러 세대 동안 영국은 외계의 탐사선에 가장 흥미로운 국가였다. 그 이유는 영국이 화석 연료의 예외적인 초기 수용자였기 때문이다. 1800년경에도 소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채굴한 석탄은 영국 생산량의 일부에 불과했다. 1800년경 지구를 지나가던 탐사선은 지구 전역에서 지배적인 두발 짐승이 사용하는 열과 빛의 98%가 여전히 식물 연료에서 공급되고 인간과 동물의 근육이 경작과 건설 그리고 제조에 필요한 역학적 에너지의 90% 이상을 제공한다고 기록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와트 1736에서 1819가 개량된 증기기관을 1770년대에 내놓았고 볼텐 앤드 와트는 평균 출력이 25마력에 달하는 증기기관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00년까지 그 회사는 500대를 채 팔지 못했고 증기기관은 마구를 채운 말과 근면한 노동자가 제공하는 총동력의 극히 일부만을 대신할 뿐이었다. 1850년경까지도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채굴한 석탄은 총 연료 에너지의 7%를 감당하는 데 그쳤다. 유용한 운동 에너지의 거의 절반은 역축으로부터, 40%가량은 인간의 근육으로부터 얻었다. 수차와 풍차 및 서서히 확산하던 증기기관, 이렇게 세 종류의 무생물 원동기로부터 얻은 에너지는 15%에 불과했다. 따라서 1850년의 세계는 2000년의 세계보다 1700년이나 1600년의 세계와 더 유사했다. 그러나 1900년쯤에는 근대적 에너지원, 가로 석탄과 약간의 원유이 1차 에너지의 절반을 공급하고 전통적인 연료, 나무와 숲과 밀집이 나머지 절반을 담당해 화석 연료와 재생 연료가 세계 원동기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게 변했다. 1880년대에는 수력발전소의 터빈이 주된 1차 전력원이었다. 지열 발전은 그 뒤에 탄생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원자력과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이용한 발전, 신재생에너지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20년까지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 주로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워 만들 터였다. 1900년쯤에는 무생물 원동기가 역학적 에너지 총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했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정교하게 설계된 수차와 새로운 수력 터번, 가로 1830년대에 처음 도입, 풍차와 새롭게 개발된 증기 터번, 1880년대 말 이후 도입,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며 역시 1880년대에 처음 도입된 내연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1950년경에도 여전히 석탄이 주된 연료여서 화석 연료가 1차 에너지의 거의 4분의 3을 공급했다. 한편 이즈음에는 무생물 원동기가 역학적 에너지 총량의
80% 이상을 만들었다. 휘발유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한 내연기관이 이를 주도했다. 2000년쯤에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만이 바이오 연료에 의존한 까닭에 나무와 밀집이 세계 전역의 1차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한 비율은 약 12%에 불과했다. 또 인간의 노동과 역축의 작업이 휘발유나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와 전동기로 대부분 대체된 까닭에 생물 원동기는 역학적 에너지의 5%를 넘지 않았다. 지난 2세기 동안 외계 탐사선은 지구에서 화석 연료 공급이 확산 및 다각화하며 1차 에너지원이 신속히 대체되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무생물 원동기, 즉 처음에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 다음에는 피스톤과 터빈을 이용한 내연기관가 그에 못지않게 신속히 도입 및 채택되어 발전하는 과정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구를 방문한 탐사선이라면 화석탄소를 대규모로 전환하는 고정식 시설과 이동식 장치가 사람이 살지 않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디에나 세워지며 진정으로 세계화된 사회를 규정하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근현대의 에너지 사용. 체외 에너지의 이런 활성화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범세계적 1차 에너지 공급은 일반적으로 총생산을 가리킨다. 그러나 유용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만을 분석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소비 전에 손실된 부분, 바로 석탄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동안, 원유를 정제하는 동안,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동안, 가로 손실되는 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가로 화학산업계에 공급하는 원료, 펌프부터 항공기, 터빈, 엔진까지 다양한 기계에 사용하는 윤활유, 그리고 도로 포장용 재료, 가로 전기를 송전하는 동안 손실되는 부분을 빼야 한다. 내가 이렇게 조정하고 대략적으로 반올림하여 불필요한 정확성을 피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화석 연료의 사용이 19세기 동안에는 60배, 20세기 동안에는 16배, 지난 220년 동안에는 약 1500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현대 문명의 발전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화석 연료의 취약한 공급 가능성, 화석 연료의 연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원적인 염려를 설명할 때도 의존성 증가라는 사실을 빠뜨릴 수 없다. 게다가 같은 기간에 평균적인 에너지 전환 효율성이 높아진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량의 실질적 증가는 내가 방금 언급한 1500배보다 훨씬 더 높았다. 1800년에 난방을 하고 온수를 얻기 위해 난로와 보일러에서 사용한 석탄의 효율성은 25에서 30%에 지나지 않고 증기기관에 사용한 석탄은 2%만이 유효 에너지로 전환되는 등 전체적인 전환율은 15%를 넘지 않았다.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난로와 보일러와 엔진이 모두 개선됨으로써 전체적인 전환율도 거의 20%까지 올라섰고 2000년에는 평균 전환율이 약 50%로 향상했다. 따라서 20세기 들어 유효 에너지량이 거의 40배 증가하고 1800년 이후로는 약 3500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규모를 더 명확히 파악하려면 이 비율을 1인당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세계 인구는 1800년에 10억 명이었지만 1900년에는 16억 명으로 2000년에는 61억 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유효 에너지 공급은 1인당 1800년에 0.05 기가줄에서 1900년에는 2.7 기가줄로, 다시 2000년에는 약 28 기가줄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세계 에너지 공급량이 2020년에 1인당 34 기가줄로
급작스레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2000년 이후 세계 무대에 등장한 중국이 손꼽힌다. 요즘 현대인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유효 에너지량은 19세기 초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에너지량의 평균보다 700배나 많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사용한 1인당 평균 에너지량은 1950에서 2020년 10기가줄에서 34기가줄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4기가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크기로 바꿔 표현하면 평균적인 지구인이 매년 약 800kg의 원유 혹은 약 1.5톤의 질 좋은 역청탄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800kg은 약 6배럴. 육체 노동량으로 표현하면 60명의 성인이 한 명의 평균적인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것과 같고, 부유한 국가의 주민을 위해서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00에서 240명의 성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 평균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역사상 전례 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유효 에너지 공급량은 인간 활동, 육체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 전반적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는 명백하다. 모든 풍요로운 국가에서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규범이 된 이득, 즉 예컨대 더 나은 식생활부터 대규모 여행까지, 또 생산과 운송의 기계화부터 개인 간의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의 기저에는 풍부한 유효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로 모든 이득이 설명된다. 최근의 변화도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한 세기 전에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증가율이 낮은 편이지만 1950년 이후로 경제가 급속히 근대화한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예컨대 1950년에서 2020년 미국은 화석 연료와 1차 전력으로 공급한 1인당 유효 에너지가 대략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5배,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120배 이상 증가했다. 120배는 1인당 50기가줄. 에너지는 생물권과 인간 사회 및 경제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는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 시스템들의 진화를 복잡한 방정식으로 결정하는 한 변수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유효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해 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과제이다. 에너지 전환은 생명체와 진화의 기반이다. 현대사를 특정 에너지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유례 없이 급속히 옮겨가는 사례들의 연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현대세계는 그런 전환이 누적된 결과이다. 인간의 삶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물리학자들이었다. 1886년 열 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루트비 볼츠만 1844에서 1906은 자유에너지, 즉 전환 가능한 에너지를 따옴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쟁취해야 할 대상, 따옴표으로 규정하며 생명은 궁극적으로 태양광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에르빈 슈레딩거 1887에서 1961은 생명의 기반을 따옴표, 유기체가 양식으로 삼는 것은 음의 엔트로피, 따옴표, 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가로, 음의 엔트로피 또는 네켄트로피, 즉 자유에너지, 가로. 1920년대 동안에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 알프리드 로트카 1880년에서 1949년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활동한 물리학자들의 이런 기본적 통찰을 근거로 가용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유기체가 진화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70년대 초 미국 생태학자 하워드 오덤 1924에서
모든 진보는 특별한 힘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힘이 제거되는 시기와 장소에서는 진보도 어김없이 사라진다. 고 말했다. 최근에는 물리학자 로버트 에이리스가 모든 경제 분야에서 에너지라는 핵심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체제는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 가공하고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되는 에너지로 바꿔가는 체제 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에너지는 유일하게 진실한 세계 통화이고 에너지의 변형 없이는 은하 회전부터 하루살이의 삶까지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 모든 걸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 경제학이 에너지를 지금까지 거의 무시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 경제학은 설명과 규범의 학문인데다 오늘날 경제학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 공공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에이리스가 지적했듯이 경제학은 생산이라는 물리적 과정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만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노동과 자본에 의해 추출되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한 인위적 자본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처럼, 경제에서 에너지가 분담하는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 가정한다. 현대 경제학자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상과 칭찬을 받지는 않는다. 또 상업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의 공급이 위협을 받거나 그 가격이 앙등하는 경우에만 현대 경제학은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다. 구글 앤그램 뷰어라는 15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간된 인쇄물에 언급된 개념어의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에너지 가격이란 개념어의 언급 빈도는 상당히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원유 가격을 5배까지 인상한 후에 1970년대 초 갑자기 그 빈도가 치솟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하락하자 에너지 가격이라는 개념어의 언급 빈도도 가파르게 떨어져 2019년에는 1972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해졌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약간의 에너지 식견을 지녀야 한다. 이번 장에서 나는 먼저 에너지를 규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동력과 융합하는 흔한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걸 설명해 보려 한다. 또한 각 에너지의 구체적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의 중요한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와 다양한 에너지 밀도가 경제 발전 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우리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여가는 사회로 전환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보려고도 한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문명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전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에너지란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물리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스어 어원은 명확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IN을 work와 결합하며 모든 대상, 에너지에 의해 유지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모든 대상에 작동하고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한 해석이고 상승이나 축적 혹은 연소를 통해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잠재력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해석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해석은 2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작 뉴턴 1642에서 1727이
질량과 힘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제시했고 그의 제2 운동법칙에 기본적인 에너지 단위를 유도하는 게 가능해졌다. 현대의 과학적 단위를 사용하면 1줄은 1뉴턴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1m/제곱세타로 가속화한 1kg의 질량이 1m를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뜻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운동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를 언급할 뿐이고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에 대한 실질적 지식은 19세기 동안 연소, 열과 복사, 운동을 이용한 실험이 급증한 덕분에 크게 증가했다. 그 성과가 에너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 즉 일을 하는 능력으로 이어졌다. 이 정의는 일이라는 개념이 투입된 노동뿐 아니라 그 시대를 끌어가던 한 물리학자가 말했듯이 변화에 저항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시스템 내에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위, 따옴표를 뜻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도 지나치게 뉴턴 물리학, 즉 고전 물리학적 설명이어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따옴표, 에너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20세기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리차드 파인먼 1918에서 1988의 가변적 정의보다 더 낮게 대답할 방법은 없는 듯하다. 파인먼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 물리학 강의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며 따옴표, 에너지는 무척 다양한 형태를 띠며 하나의 에너지에 하나의 공식이 있다. 예컨대 중력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탄성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복사 에너지, 핵 에너지, 질량 에너지가 있다. 따옴표고 역설했다. 그러고는 느슨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덧붙였다. 참고.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어떤 그림처럼 에너지는 일정한 양의 작은 방울들로 오는 게 아니다. 에너지는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어떤 양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고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더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된다. 에너지는 다양한 공식이 존재하는 이유나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다. 본문. 맞다. 에너지는 추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여러 공식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화살이나 제트 여객기의 운동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 또 산꼭대기에서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커다란 돌덩이의 위치 에너지나 어떤 화학 반응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깜빡이는 촛불이나 어떤 지점을 겨냥한 레이저의 빛, 에너지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에너지들을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 단일 독립체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스턴트 전문가들은 에너지의 이런 애매한 특성에 개의치 않는다. 에너지가 공공담론에서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1970년대 초 이후로 그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 무지하지만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다. 지금도 에너지는 가장 규정하기 힘들고 잘못 이해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게다가 기본적인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많은 착각과 오해로 이어졌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유용하게 만들려면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지닌 추상적인 무언가는 하나의 단일체를 취급하는 게 예부터 규범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힘들이지 않고 서로 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결과였다. 물론 몇몇 치환은 상대적으로 쉽고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다. 예컨대 촛불, 가로 밀랍의 화학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로 전환된 이해, 가로를 대체한 전기불은 증기 터빈이 만든 전기에서 동력을 얻는다. 증기 터빈에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처음에는 열 에너지로 다음 단계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다시 복사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기불은 촛불보다 더 안전하고 밝으며 더 값싸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여서 많은 면에서 유익한 건 분명하다. 또 증기와 디젤을 동력으로 사용하던 기관차 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교체함으로써 더 낮은 비용으로도 더 깨끗하고 신속한 운송이 가능해졌다. 요즘 매끈하게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는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전기로의 교체를 주장하며 장점을 떠들썩하게 칭찬하는 까닭에 뭐든지 전기로 교체하면 좋을 듯 싶지만 전기는 여전히 교체하기에 값비싸거나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비용을 절감하기가 힘들거나 더구나 적정한 규모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분야가 많다. 전기 자동차는 첫 번째 범주의 대표적인 예이다. 전기 자동차는 요즘 쉽게 구할 수 있고 최적의 모델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2020년에도 전기 자동차는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쌌다. 두 번째 범주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암모니아 합성은 현재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수소를 얻고 있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하고 값싼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보다 이 방법은 거의 5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 게다가 수소 산업은 아직 대규모로 활성화되지도 않았다. 마지막 범주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로 움직이는 장거리 상업용 항공기. 현재 등유를 동력으로 삼아 뉴욕에서 도쿄까지 비행하는 보잉 787에 버금가는 항공기가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범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전환이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전혀 소멸하지 않는다. 음식을 소화할 때 화학 에너지가 다른 화학 에너지로, 근육을 움직일 때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천연가스를 태울 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동안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발전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당신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 에너지가 전자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에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 전환은 결국 저온 열로 흩어진다. 따라서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지만 에너지의 유용성, 즉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진다. 열역학 제2법칙.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동일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줄은 과학적 단위이고 칼로리는 영양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위이다. 요즘 식량 생산에 제공하는 막대한 에너지 보조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닭고기의 에너지 함량보다 몇 배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양에서 보조율을 계산할 수 있지만 입력과 출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디젤유나 전기를 소화할 수 없지만 기름기 없는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거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단백질은 지방질이나 탄수화물에서 얻는 동일한 양의 에너지로는 대체할 수 없는 다량 영양소이다. 에너지 전환은 유용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예컨대 등유와 디젤유는 화학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 대륙을 넘나드는 항공기와 선박에 유리하다. 그러나 잠수함이 잠수 상태로 태평양을 횡단하려면 최선의 선택은 소형 원자로에서 농축 우라늄을 핵 분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육지로 눈을 돌리면 커다란 핵 원자로가 전기를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핵 원자로는 90에서 95%의 효율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반면 풍력 발전용 터빈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해안 지역에서도 약 45%, 태양 정지는 가장 햇살이 좋은 기후권에서도 그 효율성이 25%에 불과하다. 독일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은 12% 정도의 효율성으로
전기를 생산할 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물리학이나 전기공학의 문제이지만 이런 현실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에너지와 일률, 가로 혹은 동력, 파워를 혼동하는 것이다. 이는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이다. 기본 물리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혼동인데 안타깝게도 비전문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스칼라, 즉 물리학에서 수치로만 표시되는 양이다. 예컨대 부피, 질량, 밀도, 시간도 흔히 사용하는 스칼라이다. 한편 일률은 시간 단위로 에너지를 측정한 값이다. 따라서 일률은 비율, 레이트, 물리학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시간 단위로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발전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률, 즉 전력은 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 사용의 비율일 뿐이다. 일률은 시간으로 나눈 에너지와 똑같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와트는 줄 퍼 초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시간과 일률을 곱한 값과 같다. 줄은 와트 곱하기 초이다. 예컨대 당신이 성당에서 작은 봉헌 양초를 밝히면 그 양초는 15시간 타며 화학에너지를 열과 빛으로 전환하며 평균 40와트의 일률을 발생시킨다. 안타깝게도 전기공학을 다룬 출판물에서도 1000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는 표현이 곧잘 눈에 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표현은 불가능하다. 발전소에 1000메가와트의 동력을 설치했다는 뜻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발전소가 그 일률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대로 하려면 발전소는 시간당 1000메가와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과학적 단위로 말하면 시간당 36조 줄을 발전해야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다. 성인의 기초대사율, 가로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약 80와트, 즉 초당 80줄이다. 몸무게 70kg인 남자가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대는데도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에 동력을 공급하고 무수한 효소 작용을 관리하려면 약 7메가줄의 음식 에너지, 즉 약 1650kcal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혐오스럽고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며 유한하기까지 한 화석 원료를 우월하고 친환경적이며 재생 가능한 태양광 전기로 거의 곧장 옮겨가자고 순진하게 주장하는 새로운 녹색 세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유를 정제해 얻은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 연료, 가로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 중유, 가로는 현재 흔히 사용하는 연료 중에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아 모든 종류의 운송 도구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여기에서 밀도 사다리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에서 건조된 나무는 16, 역청탄은 질에 따라 20에서 30, 등유와 디젤유는 약 46이다. 부피를 기준으로 하면 나무는 약 10에 불과하고 양질의 석탄은 26, 등유는 38이다. 천연가스의 메탄의 에너지 밀도는 35mJ 3/3제곱미터 혹은 10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에너지 밀도 및 연료의 물리적 속성을 고려하면 액상 탄화수소 연료를 운송에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증기기관에서 동력을 얻은 원양 전기선은 나무를 태우지 않는다. 나머지 조건이 똑같았다면 대서양을 횡단할 때 뗄나무가 양질의 역청탄보다 부피가 2.5배나 커서 또한 무게 또한 50% 이상 더 무거웠을 것이다. 승객과 상품을 운송할 공간을 줄여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메탄의 에너지 밀도는 항공유보다
세 자릿수가 더 낮아 천연가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도 없을 것이고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항공기도 없을 것이다. 밀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석탄은 날개에 위치한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액체 연료에는 높은 에너지 밀도 이외에도 이점이 많다. 석탄과 달리 원유는 채굴해서 저장하고 공급하기가 훨씬 더 쉽다. 원유를 채굴하기 위해 광부를 지하에 내려보낼 필요가 없고 널찍한 노천광처럼 풍경을 해치지도 않는다. 한편 원유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탱크나 지하에 저장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이면 어떤 곳에서나 액체 연료는 석탄보다 대체로 75%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 대량으로 장거리를 운송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즉 파이프라인과 유조선을 사용해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원유는 복잡하게 혼합된 탄화수소를 연료로 분리하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휘발유가 가장 가볍고 중유가 가장 무겁다. 그러나 정제 과정에서 연료들은 각각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가 더해진다. 게다가 윤활유 같은 필수적인 비연료유도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얻어진다. 윤활유는 동체폭이 넓은 제트기에 거대한 터보팬 엔진부터 작은 베어링까지 모든 것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는 세계 전역의 도로에서 14억 대 이상이 움직인다. 따라서 자동차가 윤활유의 가장 큰 소비 분야이고 다음으로는 산업계, 가로 섬유, 에너지, 화학, 식품 가공과 원양 선박이 큰 시장이다. 현재 윤활유의 연간 사용량은 120메가톤을 넘어섰다. 올리브유에서 콩기름까지 모든 식용유의 세계 총 생산량이 연간 200메가톤이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윤활유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유에서 직접 추출한 윤활유보다 더 간단하지만 여전히 기름을 기반으로 만든 화합물, 즉 합성 윤활유가 윤활유의 대체재로 존재하지만 값이 비싼 데다 관련 산업이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어 원유에서 추출한 윤활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원유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부산물은 아스팔트이다. 이 검고 끈적이는 물질의 세계 생산량은 100메가톤에 가깝고 85%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형태로 도로 포장에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붕 재료로 사용된다. 원유는 다른 필수적인 비연료의 원료로도 쓰인다. 예컨대 합성섬유, 합성수지, 접착제, 염료, 페인트와 도료, 합성세제, 살충제 등 현대세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많은 화학 합성에서 주된 원료로 사용된다. 특히 천연 휘발유에서 추출하는 에탄, 프로판, 부탄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런 장점과 이점을 고려할 때 원유를 적절한 가격으로 구하기가 더 쉬워지고 세계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순간부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했고 피할 수도 없는 현상이었다. 석탄에서 원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다. 상업적 목적의 원유 채굴은 1850년대에 러시아와 캐나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유정은 무거운 절단 공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고대의 타진법을 사용해 뚫는 까닭에 얕았고 일일 생산량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원유를 단순하게 정제해 얻은 등류가 등에 사용되며 고래류와 양초를 밀어냈다. 내연기관을 광범위하게 채택한 이후에야 정제된 기름을 원하는 새로운 시장에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한 사행정기관이 승용차와 버스와 트럭에 설치되었고 그 뒤에는 루돌프 디젤 1858에서 1913년 루돌프 디젤의 한층 효율적인 엔진이 상대적으로 무겁지만 값싼 연료, 즉 디젤유를 연료로 하여 선박과 트럭 및 무거운 기계에 설치되었다.
내연기관이라는 새로운 원동기는 느릿하게 확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두 곳이 전부였다. 중동과 러시아에서 거대 유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원유는 세계적인 연료로 올라섰고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에너지원이 되었다. 물론 대형 유조선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다. 중동의 대형 유전 중 일부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처음 시추했지만 가로 이란의 가슈사란 유전과 이라크의 키르쿠크 유전은 1927년,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은 1937년 가로. 대부분의 유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견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와르 유전은 1948년, 사파니아 유전은 1951년, 마니파 유전은 1957년에 시추했다. 세 유전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948년과 1965년에 초대형 유전이 발견되었다. 볼가 우랄 분지의 로마 슈키노 유전과 서시베리아의 사모틀러르 유전. 원유의 사용 증가와 상대적 후퇴. 1950년대 동안 유럽과 일본에서도 자동차가 대중화했다. 그와 동시에 경제 기반 또한 석탄에서 원유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천연가스로 옮겨갔다. 해외 무역이 확대되었고 최초의 제트 여객기가 등장하며 해외여행도 늘어났다. 암모니아와 플라스틱 합성을 위해 석유를 화학적 원료로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났다. 1950년대 동안 세계 원유 채굴량은 2배가 되었고 1964년에는 석유가 석탄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 연료로 등극했다. 이렇게 원유의 쓰임새가 계속 증가해도 공급이 항상 많아 가격은 줄곧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세계 원유가는 1940년대보다 1950년대에 더 낮았고 1950년대보다 1960년대에 더 낮았다. 1970년대에도 1960년대보다 낮았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빗발친 건 당연했다. 실질적으로 원유가 너무 싼 데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장려도 없었다. 미국의 추운 기후권에서 주택을 석유로 난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창문에도 단판 유리를 설치했고 벽체도 제대로 단열하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1933에서 1973년 동안 오히려 떨어졌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계속 비효율적인 과정을 유지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 철강을 제작하는데 낡은 평로제강법을 우수한 산소제강법으로 교체하는 속도가 일본과 서유럽보다 훨씬 느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0년대 말 동안 그렇지 않아도 높은 원유 수요가 미국에서만 거의 25%가량 증가했고 세계 수요는 약 50%가량 급증했다. 유럽의 수요는 1965년에서 1973년 거의 곱절로 늘었고 일본의 수입량은 약 2.3배 증가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유전의 발견 덕분에 이렇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고 원유는 기본적으로 1950년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하지만 좋은 상황이 끝없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 1950년에 미국은 세계 원유의 약 53%를 생산했다. 1970년에도 여전히 최대 산유국이었지만 그 비율은 23% 미만으로 떨어졌고 오페크이 48%를 생산했다. 결국 미국도 원유 수입을 늘려야 할 실정이 되었음이 분명했다. 오페크는 원유 가격의 지속적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1960년 5개국이 바그다드에서 결성한 단체였고 시간은 그들 편이었다. 1960년대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에 정점을 찍은 미국의 채굴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데다
오페크의 점유율이 증가하자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1972년 4월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텍사스주의 채굴량을 제한한 규제를 철폐했고 1930년대부터 움켜쥐고 있던 가격 통제권마저 포기했다. 1971년부터 알제리와 리비아가 석유 생산을 국유화하기 시작했고 1972년에는 이라크가 그 뒤를 따랐다. 역시 같은 해 쿠웨이트와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때까지 외국 기업의 손에 있던 자국의 유전들을 점진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 4월 미국은 로키 산맥 동쪽 지역에서 원유 수입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었다. 갑자기 원유가 공급자 시장으로 돌변했다. 그러자 1973년 10월 1일 오페크는 원유의 공시가격을 16% 인상해 배럴당 3.01달러로 올렸고 페르시아만 6개국은 추가로 17%를 더 올렸다. 게다가 1973년 10월 이스라엘이 시나이에서 이집트의 승리를 거둔 직후 오페크는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1973년 1월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 즉 걸프 국가들은 원유 공시가격을 배럴당 11.65달러로 다시 올렸다. 한 해 만에 원유라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의 가격이 무려 4.5배나 인상된 셈이다. 그리하여 값싼 석유에서 동력을 얻어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50년부터 1973년 서유럽의 경제 생산은 거의 3배로 증가했고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은 GDP는 한 세대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1973년에서 197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90% 떨어졌다. 동시에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성이 눈부시게 개선되었다. 이처럼 높은 유가에 영향을 받은 경제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자마자 이란 왕정이 몰락하고 근본주의적 신정체제가 이란을 장악하며 다시 유가 인상의 파도가 밀어닥쳤다. (1978년) 약 13달러이던 유가는 1981년에는 34달러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1979년에서 1982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다시 90%가량 추락했다. 배럴당 30달러가 넘는 가격은 수요를 억제하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1986년 원유는 다시 배럴당 14달러에 팔리며 또 한 번의 세계화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덩샤오핑 1904에서 1997의 경제개혁과 대대적인 해외 투자로 급속히 현대화를 추진한 중국이 주인공이었다. 두 세대가 지난 지금 그때의 가격과 공급 소용돌이를 겪은 사람들 혹은 수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영향을 연구한 사람들만이 두 번의 가격 앙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뿐이다.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 후퇴의 여파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느껴진다. 원유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특히 소율적 사용을 위한 산업계의 전환 조치를 비롯해 곧바로 원유를 절약하는 많은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995년 원유 채굴이 마침내 1979년의 기록을 넘어섰고 그 후에도 계속 증산하며 경제개혁에 나선 중국의 수요뿐 아니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나던 수요를 맞추었다. 그러나 원유 자체는 1975년 이전의 상대적 우위를 찾지는 못했다. 원유가 세계 상업용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한 몫은 1970년에 45%에서 2000년에는 38%로 2019년에는 33%로 떨어졌다. 천연가스 소비,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원유의 상대적 추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게 분명하다. 이렇듯 태양전지와 풍력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간헐적 에너지원으로부터 20에서 40%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 가로 경제대국으로는 독일과 스페인이 대표적인 예과 재생에너지원의 전국의 전기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구가 많은 경제대국이 전기 공급을 재생에너지원에 완전히 의존하려면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를 대규모로 장기간 며칠에서 몇 주까지 저장하는 장치를 개발해 간헐적인 전기 발전을 보완하거나 표준 시간대를 넘나들며 햇살과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 주요 도시와 산업 중심지로 전기를 전송하는 고압선망을 광범위하게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석탄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만들어내는 전력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을 완전히 전기화해 현대 자동차와 선박과 항공기에 액체 연료로 공급하는 에너지까지 대체할 정도로 충분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몇몇 계획안이 약속하는 것처럼 이런 전환을 고작 20에서 30년 만에 실현할 수 있을까? 전기의 많은 이점. 파이먼의 정의에 따라 에너지가 추상적인 것이라면 전기는 가장 추상적인 형태를 지닌 에너지다.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구분하고 전환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반드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는 만질 수 있다. 나무줄기, 석탄 덩어리, 휘발유통을 생각해보라. 숲에서든 구석기 시대의 동굴에서든 증기를 만드는 자동 기관차에서든 어디에서라도 연료를 태우면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과 흐르는 물은 중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형적인 예이다. 목재로 간단한 수차를 만들면 그 에너지가 유용한 운동 에너지, 가로 혹은 역학적 에너지로 쉽게 전환된다. 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운동을 맷돌로 전달하는 풍차와 톱니바퀴면 충분하다. 반면에 전기는 형체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연료를 파악하듯이 전기를 직접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기의 존재는 정전기, 스파크, 번개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낮은 전류는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100mA가 넘는 전류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전기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정의를 이해하려면 전자, 흐름, 전하, 전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파인만은 물리학 강의 1권에서 따옴표 전기의 에너지는 전하에 의해 밀고 당김과 관련이 있다. 따옴표 라고 다소 형식적으로 언급한 뒤 2권에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 역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및 정상 전류를 자세하게 다루지만 미적 분학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인 대부분에게 현대 세계는 블랙박스로 가득해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블랙박스는 사용자도 그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장치이다. 전기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궁극의 블랙박스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무엇, 가로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석 연료의 연소, 수력발전소에서는 물의 낙차, 태양전지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핵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의 분열, 가로 이 투입되는지 잘 알고 모두가 그 결과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발전소와 변압기, 송전선, 최종적인 사용장치의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번개는 자연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전기 현상이다. 번개는 강력하지만 순간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를 모색하기에는 지나치게 파괴적이다. 누구나 적당한 물체를 문질러 소량의 정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손전등과 휴대용 전자장치에 몇 시간 동안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소형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용으로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기도 하다. 또 전기를 발전한 곳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는 지역 장소까지 보내는 작업도 역시 복잡하다. 변압기와 광범위한 고압선망이 필요하고 전압을 낮춘 뒤 지상선이나 지하선으로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송전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첨단 전자장치 시대에도 중간 규모의 도시, 가로 인구 50만 명가 한두 주 동안 사용하거나 메가시티,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에 한나절 동안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적정하게 저장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와 고비용 및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대 경제를 전기화하려고 애쓰며 전기화 수준을 높이려고 꾸준히 추구한 이유는 전기 에너지의 이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시점에서 손쉽고 깨끗하게 쓰이고 거의 언제나 무척 효율적이라는 게 전기의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다. 스위치를 올리거나 버튼을 누르고 온도 조절 장치를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전등이 켜지고 전동기나 난방기, 냉풍기가 돌아간다. 이제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거대한 연료 저장고가 필요 없고 힘들게 연료를 운반하거나 불을 지펴야 할 필요도 없다. 불완전 연소로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위험도 없다. 난포등과 난로, 보일러를 청소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전기는 조명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에너지 형태이다. 규모를 막론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의 조명에서 전기와 경쟁할 만한 에너지 형태는 없다. 극소수의 혁신이 햇빛의 한계를 걷어내고 밤을 밝히며 현대 문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대의 밀초와 등잔부터 초기 산업화 시대의 가스등과 등유등까지 과거의 대안들은 불빛이 약한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무척 비효율적이기까지 했다. 광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은 발광 효율이다. 발광 효율은 시각 신호를 발산하는 능력을 뜻하고 광원의 전력 와트에서 광원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총량을 말하며 다니는 루멘 이 차지하는 몫으로 측정한다. 양초의 발광 효율을 1로 치면 초기에 산업화한 도시를 밝히던 석탄, 가스 등의 발광 효율은 5 내지 10 이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용한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는 60 이상의 빛을 발산했고 요즘의 최상급 형광등은 500에 버금가는 빛을 낸다. 야외 조명에 사용하는 나트륨 램프의 발광 효과는 1000배 이상이다. 조명과 전동기 중 어떤 전기 변환기가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전기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동기는 처음에 산업 생산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고 나중에는 일반 가정에도 파고들었다. 덜 까다로운 육체 노동, 또 들어 올리고 누르며 자르고 직조하는 등 증기기관이 도맡던 산업활동이 거의 완전히 전기화되었다. 미국에서는 교류 전동기의 도입 이후 4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완료되었다. 1930년쯤에는 전기 구동 시스템 덕분에 미국의 산업 생산성이 거의 2배나 향상했고 1960년대에도 그런 성과가 다시 반복되었다. 그와 동시에 전동기는 전차로 시작해 여객열차 범위로 확대하며 철도 교통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요즘 모든 현대 경제를 지배하는 서비스 분야는 거의 전적으로 전기에 의존한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동력을 공급하고 건물 내 온도를 조절하고 문을 열고 쓰레기를 압축하는 데도 전동기가 필요하다. 전동기는 전자상거래에도 필수적이다. 거대한 창고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이는 것도 전동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흔히 쓰이는 전동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매일 그 전동기에 의존해 살아가면서도 말이다. 예컨대 휴대폰에는 진동장치를 움직이는 작은 전동기가 있다. 가장 작은 것은 4mm 곱하기 3mm에 불과해 폭이 성인 새끼손가락 손톱의 절반도 안 된다. 직접 휴대폰을 분해하거나 온라인으로 휴대폰 분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만 그 작은 전동기를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철도 교통이 전기화되었다. 1964년 처음 개통한 일본의 신칸센을 필두로 시속 300km까지 달리는 모든 초고속 열차가
전기 기관차나 여러 곳에 설치한 전동기로부터 동력을 공급받는다.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20에서 40개의 소형 전동기가 있고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전동기는 더 많다. 따라서 자동차의 무게가 증가하고 배터리에 연결되는 플러그도 많아진다. 가정에서 전기는 조명을 밝히고 모든 전자장치에 동력을 전달하며 기계와 관련된 일을 도맡고 부엌에 열과 냉기를 공급하고 물을 데우고 집안을 난방하는 에너지까지 제공한다. 전기가 없다면 모든 도시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강력한 전기 펌프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소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과 주택의 밀도가 높고 고지대까지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도시에서 물 공급은 무척 까다로운 문제이다. 액체와 기체 화석 연료의 공급도 중단될 것이다. 휘발유와 등유 그리고 디젤유를 자동차 연료 탱크와 비행기 날개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연료 펌프를 작동하는 데도 전동기가 필요하다. 북아메리카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는 가스터빈을 주로 사용하지만 천연가스에 의해 가열된 공기는 소형 전동기로 송풍기를 돌려 통풍관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를 전기화하려는 추세에 돌입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전기로 전환하는 연료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882년부터 시작된 수력을 배제하더라도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이런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 그러나 전기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임이 명확하다. 또 전기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건 분명하지만 현재 범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최정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적어 18%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전기산업의 기반 및 140년 동안의 전기 발전이 남긴 유산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초기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상업용 전기 발전은 1882년 세 곳의 발전소가 처음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두 곳은 토머스 에디슨 1847에서 1931이 설계했고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선구적인 발전소였다. 그중 런던의 홀번 바이어덕트 발전소는 1882년 1월부터 뉴욕의 펄 스트리트 발전소는 1882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나머지 하나는 위스콘신주 애플턴의 폭스강에 건설한 최초의 수력 발전소로 역시 1882년 9월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1890년에 들어 교류 송전이 기존의 직류 전선망의 승리를 거두고 새롭게 설계된 교류 전동기를 산업계와 가정에서 채택하며 전기 발전이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1900년에는 세계에서 생산한 화석 연료의 2% 미만이 전기 생산에 쓰였고 1950년에도 그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25%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930년대에는 수력 발전량도 경쟁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연이어 최고점을 갱신했다. 특히 브라질과 중국은 기록적인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 사이에 핵분열을 이용한 상업용 전기 발전이 1956년 영국의 콜더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1980년대에 크게 확장되어 2006년 최고조에 달했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들어 이제는 세계 전기 생산의 10% 남짓을 감당할 뿐이다. 2020년에는 수력 발전이 거의 16%, 풍력과 태양력이 약 7%를 감당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냈다.
전기 수요가 다른 상업용 에너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1970년대부터 1920년까지 50년 동안 세계 전기 생산은 5배 증가한 반면 1차 에너지의 총 수요는 3배 증가했을 뿐이다. 인구가 점차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기초 발전량도 덩달아 늘어났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수요는 여름밤이 가장 낮았다. 상점과 공장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끊긴 데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창문을 열어둔 채 꿈나라를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창문을 꼭 닫은 채 밤새 에어컨이 웅웅대는 소리를 들으며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편히 잠을 잔다. 또 대도시와 메가시티에는 많은 공장이 이교대로 운영되고 공항과 많은 상점이 하루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둔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운영하는 뉴욕 지하철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잠시 멈추었을 뿐이다. 도쿄 지하철은 하루에 5시간만 운행을 중단한다. 도쿄역에서 신주쿠역까지 운행하는 첫 기차는 5시 16분, 마지막 기차는 0시 20분에 출발한다. 수년 간격으로 촬영한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도로와 주차구역 그리고 건물을 밝히는 조명이 더 밝아지고 인근 도시들까지 거대한 광역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과 활주로를 밝히고 비상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조명부터 인공 심폐기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산업 공정까지 모든 걸 전기 동력을 통해 얻는 사회에서 안정된 전기 공급은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전력망 관리자들은 6개의 구에 올라서야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99.9999%의 신뢰성으로 연간 30초 만에 단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6개의 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과 불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닥쳤지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며칠 동안 전기 공급을 줄이는 경우에 비하면 그 영향은 미미했다. 더구나 단전이 전국적 규모로 몇 주 동안 지속될 경우 전대미문의 결과를 낳는 파국적 사건으로 발전할 것이다. 탈탄소화 속도와 규모. 지구의 지각에 묻힌 화석연료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석탄과 탄화수소가 고갈될 위험도 없다. 2020년 수준으로 생산하면 석탄 매장량은 120년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50년 동안 고갈된 염려가 없다. 게다가 지속적인 연구로 자원의 범주에 있던 연료가 매장량 범주로 넘어갈 것이다. 화석 연료 덕분에 현대 세계가 탄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염려로 가급적 신속하게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자는 폭넓은 촉구가 이어졌다. 세계 에너지 공급이 탈탄소화는 이상적으로 평균 지구 온난화가 섭씨 1.5도, 최악의 경우에는 섭씨 2도를 넘지 않도록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이런 이상은 이산화탄소의 세계 순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낮추고 그 이후에는 순 배출을 마이너스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핵심적인 수식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완전한 탈탄소화가 아니라 순 배출 제로, 즉 탄소 중립이다. 이는 지속적인 배출을 허용하되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포집해 지하에 항구적으로 저장하거나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는 등 일시적인 대책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겠다는 얘기이다. 5나 0으로 끝나는 해에 순 배출을 제로로 낮추겠다는 목표 설정은 너도 나도 따라 하는 미투 게임이 되어 2020년에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노르웨이는 2030년, 핀란드는 2035년을 목표로 내세웠다. 유럽연합 전체와 캐나다, 일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50년, 심지어 세계 최대 화석연료 소비국인 중국까지 2060년을 목표로 선언했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2019년 370억 톤을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 순 배출을 제로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목표의 무모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기 발전에서 탈탄소화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현재 태양력과 풍력의 단위당 설치 비용이 가장 값싼 화석 연료를 선택한 경우와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을 이미 상당량 전환한 국가도 적지 않다. 경제 대국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눈에 띈다. 2000년 이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10배까지 증산해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을 총 발전량의 11%에서 40%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공급이 총 수요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차지하거나 부족분을 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풍력과 태양광의 간헐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나라가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간헐적 전력원으로부터 총 수요의 15%까지 생산하는 추세이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고 긴밀하게 연결된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덴마크는 45%의 전기를 풍력에서 얻었다. 예비 전력량을 크게 확보하지 않고도 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가 부족하면 언제라도 스웨덴과 독일로부터 쉽게 수입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덴마크와 똑같이 할 수 없다. 총 수요가 덴마크보다 20배 이상 많으므로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독일은 577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했다. 2000년보다 5%가량 많은 전력량이지만 발전 설비 용량은 약 73% 증가했다. 이런 편차의 이유는 자명하다. 에네르기 밴더, 즉 의식적으로 가속화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고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독일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잔잔한 날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용량의 대부분을 89%를 유지해야 했다. 여하튼 구름이 많이 끼는 독일에서 태양광 발전은 평균적으로 설비 용량의 11 내지 12%만 작동하는 까닭에 2020년에도 화석 연료를 태워 거의 절반, 즉 48%의 전기를 생산했다. 게다가 풍력 발전량이 증가해 바람이 많은 북부에서 수요가 많은 남부지역으로 전기를 운반하기 위한 고압선을 새로 설치해야 하지만 관련 계획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편이다. 미국에서도 그레이트 플레인스에서 생산한 풍력 전기와 남서부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수요가 많은 해안 지역까지 운반하려면 대대적인 전송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장기 계획은 좀처럼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런 에너지 전환은 까다로운 만큼 기술적으로 꾸준히 개선 가능한 해결책, 즉 예컨대 더 효율적인 태양전지, 육지와 해안 지역의 대형 풍력 터빈, 장거리 직류 송전과 고전압 송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용과 허가 절차 및 님비 현상이 방해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은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간헐성 문제도 원자력 발전에 다시 의존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전기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하지 못하면 원자력 발전의 부활이 특히 유용할 것이다. 대도시와 메가시티에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양수 발전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다. 양수 발전은 값싼 야간 전기를 사용해 아래쪽 저수지의 물을 위쪽 저수지로 퍼 올려두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방수해 발전하는 방법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가 남을 때마다 양수 작업을 하더라도 양수 발전은 적절한 고도 차이가 있는 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높은 쪽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작업에 발전된 전기의
4분의 1이 쓰인다. 배터리, 압축 공기, 슈퍼 축전기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용량은 대도시에 필요한 전력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하루치도 저장하지 못한다. 반면에 요즘의 핵 원자로는 제대로 짓고 신중하게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 핵 원자로는 90% 이상의 효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명도 40년이 넘는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만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대하는 데 열중할 뿐이다. 서구에서는 높은 자본 비용, 건축 지연, 덜 비싼 에너지원의 가용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핵 분열을 통한 발전이 매력을 잃었다. 게다가 미국이 새롭게 개발한 소형 모듈 안전 원자로는 1980년대에 처음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상업화되지 않았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럽에 팽배한 깊은 반핵 감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속될 수 없을 듯하다. 유럽 연합조차 핵 원자로 없이는 야심찬 탈탄소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한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낮추려는 시나리오에서도 수십 년 동안 무시하고 방치해 온 원자력 발전을 다시 고려하고 있으며 핵 분열에서 얻은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서 전기뿐 아니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언급한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기는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18%에 불과하다. 산업계와 가정, 상거래와 수송에서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를 80% 이상 탈탄소화하겠다는 목표는 전기 발전의 탈탄소화보다 훨씬 어렵다. 늘어난 전기 발전은 국소 난방이나 지금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산업 공정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장거리 수송의 탈탄소화 진행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배터리에서 동력을 얻은 초대형 제트기를 타고 대륙을 넘나드는 비행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항공의 미래는 전기에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터보팬 엔진이 태우는 등류의 에너지 밀도와 전기 항공기의 언젠가 장착되리라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엄청난 차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며 제트 여객기에 동력을 주는 터보팬 엔진이 태우는 연료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46메가줄, 킬로그램당 대략 12,000와트시인 반면 오늘날 최상의 리튬이온 배터리조차 킬로그램당 300와트시 정도를 제공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4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전동기는 가스터빈 엔진보다 대략 2배나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기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에너지 밀도 차이는 20배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배터리의 최대 에너지 밀도는 3배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2050년까지 다시 2배가 증가하더라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300와트시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뉴욕에서 도쿄까지, 파리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하는 초대형 항공기에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를 타고 비행할 가능성이 크다. 3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4가지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데 전기만으로 동력을 공급하기에 적합한 상업적 규모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달리 말하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충분히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더라도 강철과 암모니아 그리고 시멘트와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 발전 이외에 탈탄소화가 느릿하게 진행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은 조만간 재생에너지로부터 절반가량의 전기를 생산하겠지만
에너지 밴더를 추진한 20년 동안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몫은 84%에서 78%로 줄어들었을 뿐이다. 독일인들은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 질주하고 빈번하게 대륙을 넘나들며 여행하기를 좋아하며 독일 산업계의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얼버무리는 걸 묵인한다. 독일이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2040년에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70%에 가까울 것이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밀어붙이지 않는 나라들은 어떨까?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0년 일본은 1차 에너지의 83%를 화석 연료에서 얻었다. 2019년에는 그 비율이 90%로 상승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기능을 상실해 화석 연료의 수요가 증가한 탓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최근에 전기 발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며 석탄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였지만 2019년 화석 연료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한 몫은 여전히 80%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 화석 연료의 비율이 93%였지만 2019년에는 85%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 하락으로 화석 연료의 수요가 거의 3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의 소비가 21세기 들어 20년 동안 45%가량 증가한 주된 이유, 또 고비용임에도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폭넓게 확대되었지만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한 몫이 87%에서 84%로 눈꼽만큼 떨어진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었다. 화석 연료의 연간 세계 수요는 현재 100억 톤을 약간 상회한다. 인류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주된 곡물의 총 수확량보다 거의 5배. 80억 명의 세계 인구가 연간 마시는 물의 양보다 2배가 넘는 질량이다. 정부가 0이나 5로 끝나는 해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을 제로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질량이 없어지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화석탄소에 의존하는 규모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대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은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편향적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 편향된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 공학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사실적 결론이다. 요즘에 성급한 정치적 선언과 대조적으로 이런 냉엄한 현실은 신중하게 계산된 장기적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에서도 어김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2020년 발간한 공표된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에는 화석 연료가 세계 총 수요에서 차지한 몫이 80%였지만 2040년에는 72%로 하락하리라고 추정된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에서는 세계적인 탈탄소화의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공격적인 탈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이면 화석 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의 54%만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54%라는 높은 비율을 10년 만에 제로로 떨어뜨린다는 게 가능할까? 물질적 풍요, 기술 역량, 높은 수준의 1인당 소비와 그에 수반되는 만큼의 폐기물 등을 고려할 때 부유한 세계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인상적인 탈탄소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50억 명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점점 늘어나는 인구에게 먹일 곡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암모니아가 필요한 세계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 더 많은 강철과 시멘트와 플라스틱이 필요한 세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이상적인 조치를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세계를 만드는 에너지, 즉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향후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전개될지 거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화석 연료를 느닷없이 포기하지 않을 테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는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